자, 이 족보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막 2중 3중으로 포위 공격하고 있는 정황은 제가 어제 칼럼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래서 장동혁 일병 구하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 족보 언론들 이것들이 간사하고 교활해서 장동혁 대표만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파 진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고위원들까지 공격을 하고 갈라치게 합니다. 이를테면 신동욱 최고위원한테도 갈라치기, 김민수 최고위원한테도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요. 한국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국힘 신동욱 123 계엄 1년 때,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 3일이죠. 윤석열과 절연 메시지 내야,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따옴표로. 그러면 신동욱이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주장했다는 뜻이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동욱을 모르는 게 아닌데, 신동욱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그리고서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자세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디오 인터뷰인데, 질문자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밝히는 게 맞다는 뜻이냐? 이렇게 하자 신동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 이게 답변이에요. 아직은 좀 이르다가 답변이라니까. 그러면 한국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하려면 신동욱 123 계엄 윤석열 절연에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해야지. 아직은 좀 이르다가 답변이라니까. 그러면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간에 다양한 생각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 차이가 조금씩 있다. 지도부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은 다음에 결단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과 절연 메시지를 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까? 이 제목만 보면 야, 신동욱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러고 당장 신동욱 비난 글들이 SNS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갈라치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신동욱을 믿습니다. 참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정말 치졸해요. 물론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두 종류의 검사만 있다고 써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검사장들, 차장검사들, 대검 부장검사들은 그건 뭡니까? 다 그들도 검사죠. 따지고 보면 검찰총장도 검사죠. 그런데 이 검사장들을 전부 평검사로 발령내겠다. 이거 종북주사파들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사장 18명이 1차 목표인데, 그럼 검사장으로 끝납니까? 이번 항소 포기 압력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 다 어떡하려고요? 하긴 이 종북주사파들의 계산은 빤해요. 어차피 8개월 후면 없어질 검찰인데 뭐. 저것들이 싫으면 옷 벗고 나가겠지. 그러면 대신해서 검사장 출세할 자들은 줄을 서고 있어. 이런 계산이겠죠. 근데 제가 주말에 홍천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내 주먹에 처맞기 전까지는. 너희들도 계산을 할 수 있어. 계획도 해. 검사장들 항명한 것들 싹 평검사로 좌천시키면 그 자리 들어오려고 뭐 줄 선 것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줄 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저것들 계획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나마 마지막 찍소리라도 냈던 검사장들까지 전부 다 좌천시켜서 평검사로 만들면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가겠다? 그럴 검사 없어요. 계산이 빤한데 10개월 검사장 그 더러운 자리에 앉았다가 평생 법조계에서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야. 소리를 들을 게 빤한데. 저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저것들 계획에는 없던 집단 행동이거든요. 검사장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이.
그러니까는 뭐 식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박살을 내야 된다고 지그들끼리는 뭐 분분한 모양인데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거. 정말 놀고 있네. 해당 검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항소 포기를 시켰어.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됐어.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납득이 안 돼도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징계하겠다는 거는 결국 지것들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검사장의 얘기입니다. 차진아 고대 교수는 위헌적인 그런 수사 지휘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공포정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다. 검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것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을 잡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한 하여튼 검사가 지렁이만도 못하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로 밟히면 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란은 더 크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억 5천을 투자해 갖고 7,500억을 버는 사업이 있다. 계산해 보니까요 2,200배인가를 벌었어요. 이거는 뭐 암호화폐도 무슨 불장도 뭐 전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폭리입니다. 3억 5천 투자해서 7,800억을 벌었어요. 2,200배 장사. 이게 김만배, 남욱, 뭐 정영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다 배당을 했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이것들이 대부분 강남의 부동산을 쇼핑했어요. 7,800억 정도가 부당이익이라고 지금 추정되는데 이게 절반 가까이는 행방이 묘연해요. 지금 검찰이 이 중에 2천억대의 재산을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놨는데 나머지 그러면 한 5천억, 6천억 가까운 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추징 보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김만배는 5,800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5,800억. 화천대유를 통해서 570억. 천화동인 1, 2, 3호를 통해서 1,400억. 아파트 분양이익 3,600억. 자산관리 수탁 수수료 140억. 해서 모두 5,800억. 나무기는 1,000억 가까이. 나머지는 다 수백억씩 돈을 벌었어요. 부당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처음에 화천대유 설립할 때는 김만배가 5천만 원 내고 나머지 여기저기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내서 3,500억으로 3억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2,253배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주도했는데 배당금 1억 8천만 받고 땡이었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죠. 잭팟을 터뜨렸어요. 대장동 일당들이.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부동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쇼핑을 합니다. 정영학이는 신사동에 빌딩을 173억으로 매입. 나무기는 300억짜리 역삼동 건물 매입. 김만배는 가정 명의로 목동 단독빌라, 단독주택, 빌라 8채, 중랑구 건물, 경기도 수원시 토지 이런 것들을 막 샀어요. 그게 몇 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들이 전부 다 엄청 뛰어 올랐어요. 이 중에 나무기가 제일 먼저 이 이자는 지금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추징금은 0원이에요. 나무한테는. 그러니까 나 이제 추징금 한 푼도 안 내. 그런데 왜 내 재산을 보존하고 있어? 풀어줘 이제. 내 재산 내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줘. 청담동 건물을 풀어달라. 그런데 이자가 이번에도 제일 먼저 움직였지만 이게 이제 돈에 미쳐 있는 자 같아요. 나무기는. 지난 4월에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청담동 건물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나서 한 3주쯤 뒤입니다. 야, 이제 우리 세상이 됐구나. 그때 남우이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청담동 건물 풀어주세요. 1심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번에 추징 한 푼도 안 받는 걸로 1심 판결이 나고 항소 포기가 되니까 잽싸게 가장 먼저 내 재산 풀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주진우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만배 일당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감옥 속에서 들리는 것 같다. 대장동 일당을 한 방에 수천억대 재벌로 만든 항소 포기야말로 정의의 파괴다. 어쨌든 대장동 이거 추징 보존한 걸 풀어달라는 요구가 남우이가 시작했는데 그 남우기만 그러겠어요? 김만배도 정영학이도 곧 풀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징 보존으로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주기는 해야 돼. 그런데 이 조치를 법무부가 검찰이 추징 보존 신청을 했으니까 검찰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항소 포기한 검찰이 추징금도 지그들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는 뭐라 그랬냐? 그건 민사로 찾을 수 있어요. 민사가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거 추징 보존된 거 다 풀어가지고서 다 팔아치워갖고서 여기저기 다 갖다 써버리고 나면 돈이 없어요. 민사 때 실제로 얼마나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조라고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쯤 가서 저 다 쓰고 없는데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남욱이는 역삼동의 부동산을 500억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화 시켜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남욱이가 발이 빠르네. 경기도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항소 포기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다.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다. 성남 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성남 시민들이 모두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면서 가압류 추진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2천억 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막혔다. 이재명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라.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라. 이렇게라도 해서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가 정성호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천억 원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다.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 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지금 75만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뒤져보겠다는 게 이재명 것들의 주장이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먼저 2016년에 이재명이가 한 발언 나오는 영상부터 틀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재명이가 한 강연에서 그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딱 틀어놓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공직사회를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존엄 현지를 위해서는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특정 국가를 위해서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나섰어요.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 부르라고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휴대전화를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의 휴대전화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 이랬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모시겠습니다만 김재현 최고위원도 정청래를 향해서 휴대전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친절한 조언이에요. 정청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휴대폰 뺏기지 마라. 너 휴대폰 뺏기면 잘못하면 장성택이처럼 당할 수도 있어.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 정청래 휴대폰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면서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장성택 처형이 북한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 이런 제도는 사실 중국에도 없다. 북한에 있는 것이다. 북한식 검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앞으로 권력자의 눈밖에 남은 모두가 교도소 가야 되고 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가 김재현 최고위원의 훈수 조언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김영현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됐다가 풀려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덕수 총리 재판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김영현 전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현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신청했어요. 이게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다른 법정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함께 동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죠. 그런데 이걸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김영현 장관 측에서 이하상 변호사, 권의원 변호사가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재판정에 있었어요. 그러자 재판부가 그리고 발언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누구냐? 왜 오는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가 퇴정하라는 거냐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 이렇게 재차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가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를 하다가 끌려나갔어요. 법정 경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권우현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항의하다가 같이 퇴정당했습니다. 그 후에 재판부는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별도로 열어가지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감치라고 하는 게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구치소나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29일까지 감치가 가능한데 15일을 아마 어제 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변호사는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변호사 두 사람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러자 재판장이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하고 서울구치소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이러자 재판부가 이런 상태에서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겠다 생각을 하고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고 합니다. 나 이런. 자, 지금 우리 김영현 장관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까지 전해드리고 유승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진관이라는 자가 판사인데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현 장관이 증언 과정에서의 헌법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현 장관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변호인에게 불법으로 퇴정을 명령한 겁니다. 곧바로 감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본 재판은 공개 재판이며 방청석 또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방청권 미부여를 이유로 퇴정을 명령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두 변호인은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명확히 안내해서 그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으므로 감치 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에 김영현 장관 변호인단은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하여 이진관의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문을 급하게 냈습니다. 자, 유승수 변호사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뭐 자폭하는 행위죠. 아니,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이것들이 자폭을 하네. 그러니까요. 참 자폭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예, 우선 이하상 변호사, 권의원 변호사는 지금 저 구치소에 안 들어간 거죠? 네, 어제 밤에 나와서 사실 뭐 방송도 같이 했고요. 저희가 방송을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성국 박사님 비롯해서 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네네. 또 장관님 재판이나 대통령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부분까지 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네. 같이 또 막 노심초사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자 어제 방송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아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일단은 저희 입장문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사실 김영현 장관님은 형사재판 받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언제든지 받아야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진관은 그걸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범죄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할 수 있다고만 써 있지. 네.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써 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디에 써 있냐면 헌법에 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헌법을 공부를 안 했구나. 그렇죠. 헌법 제12조 4항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재판장이 무슨 그 알량한 그 소송지 권력을 가지고 네. 그걸 본인이 허가를 하고 본인이 창설을 하는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오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변호인은 또 변호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장관님 이렇게 증인 출석하시고 그리고 같이 신뢰관계인 동석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곧바로 그냥 감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기도 안 듣고. 예, 얘기를 방청권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앉아 있는 검사나 뭐 그날 재판의 당사자인 뭐 한덕수 총리는 방청권 받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당연히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방청권을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네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감치를 하니까 이하상 변호사님이 먼저 감치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이제 권우현 변호사님이 예. 이게 지금 법치냐.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하고서는 그 김영현 장관이 변호인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바로 감치를 했습니다. 그냥. 그 감치 명령을 법관이 내리면, 판사가 내리면 그 법정에 있는 경위들이 그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금을 한다고 하면서 끌고 나갔고요. 네. 권우현 변호사님이 여기서 끌려 나가면서 네. 감치 명령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좌파 언론들이 이제 뭐 비아냥됐다 하면서 긁혀가지고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김영현 장관님 증언이 끝났고 네. 곧바로 이제 기자들 다 내쫓고 네. 그리고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이제 비공개로 한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 변호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저항을 할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이 비공개로 재판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재판이 어제 끝나고 곧바로 감치 15일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감치 15일 돼서 서울구치소까지 간 게 어제 상황이고. 그 감치 15일이면 구치소에서 15일 동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제 이진관의 이 행위는 예. 전적으로 저희 이제 그 김영현 장관 변호인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또 증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자리에서 김홍일 변호사님이 이제 출석을 하셨어요. 네네. 네. 김홍일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막 얘기를 막 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예. 그러더니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냥 마치 엄청나게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저희한테는 이제 감치 15일을 선고를 한 거죠. 말도 섞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가셨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상황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근데 서울구치소가 이건 집행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서울구치소가 이제 그 구인 그러니까 이제 감치 명령장을 이제 보고서는 네. 이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끌려가신 이 두 분 변호인들도 예. 거기 가서 본 겁니다. 거기 뭐라고 이진관이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예. 이 변호사님은 이름만 적혀 있고 아무런 다른 게 없고요. 아니 최소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특정을 하려면 그런 정도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물론 우리가 이진관한테 협조할 이유가 없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할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했었죠. 그 감치 재판 한다고 설칠 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진관은 말도 안 되게 이제 권우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권우현 변호사님을 특정한답시고 뭐라고 기재를 했냐면 키 작은 안경 쓴 남자 이렇게 좀 키 작은 안경 쓴 남자 어제 다 잡혀갈 뻔했고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키 작은 안경 쓴 남자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이지. 지금 이재명 오늘 이거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 들어올 때 안경 벗고 들어오겠네. 더 이제 뭐 키높이 구도를 실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이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안경 쓴 남자는 그리고 이진관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교정기관에다가 이 사람 잡아주세요라고 이걸 내렸으니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서울구치소가 아주 상식적으로 한 거네요. 이게 누군지 본인인지 확인이 안 되면 그 집어가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걸 아예 입력도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지. 키 작은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는 이름 안에 쓸 수가 없어. 그럼요. 그리고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는 대표가 있어요. 글쎄 있다니까. 국가대표라고 이재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을 지목하지 누가 우리 권우현 변호사님이라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이 집행명령 이 자체가 불능이다. 집행이 불능이다. 집행불능.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날 밤에 이 재판부가 나름대로 지 혼자 자존심을 세운다고 일단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집행 명령을 정지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이진관이 참 정말로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런 식의 계속 말장난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존감을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감치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불능이 된 겁니다. 아예. 그렇죠. 예. 집행 정지가 아니라 집행 불능. 그럼요. 집행 정지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함정을 파고서 일부러 기다린 이진관의 행태가 집행을 정지를 해줬다 본인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알량한 마지막 그 허위 발표로 인한 그 재판부의 권위마저도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변호인단에서 이 이진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력하게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 이제 감치 재판이 나오기 전에 이제 변호인들 밖에 있는 변호인들을 네. 포함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항고나 이런 불복 절차를 다 밟았고요. 그리고 네. 또 헌법재판소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다 냈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중점을 앞으로 둘 것은 이진관과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겠지만 네. 중점은 이진관에게 있죠. 예. 이진관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저희는 1억 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저렇게 법대 위에 앉아가지고 법관의 직위를 남용하면서 이렇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는 원고고 본인이 그냥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이런 이진관의 이런 직권 남용 행위가 과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에 네.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네,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한 100만 명 되지 않나요? 글쎄 말이에요. 네. 하여튼 저희가 어제 방송하는데도 예. 댁에 계신 사모님들이 우리 집에도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누워있는데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네.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진격의 변호사 여러분들 구독해 주십시오. 예, 진격의 변호사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정말 통쾌하면서도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진관이죠, 김영현 변호인의 감치 명령한 것은 재판권 남용이다라고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한 재판권 남용이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이번과 같이 감치 조치가 남용돼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변호인이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이진관은 설명이나 소명 기회 없이 바로 감치를 위한 구금 조치를 선언했고 항의한 다른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구금 조치를 내렸다. 짧은 시간 동안 변호인 2명이 연이어 감치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 변호인의 행동은 감치의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즉각적 구금 조치를 취한 것은 감치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정은 재판부의 권한이 앞서는 곳이 아니라 절차적 균형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이런 입장문을 아주 즉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앞으로 계속 이진관에 대한 응징,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한 응징 절차를 앞으로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대여투쟁, 대좌파투쟁, 대이재명 투쟁을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소리를 구시렁거리는 자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을 한편으로는 좀 선무하고 다독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면서 당을 하나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고심이 많은 듯합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6선의 주호영,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을 비롯한 10여 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바로 여러분 중진 의원 선배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 그게 곧 추경호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과 똑같은 거다. 혐의가 똑같지 않냐. 내란 선동, 내란 주요 임무 총사. 이 좌파들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청구하지 않았냐.
따라서 우리가 추경호 대표를 지키려면 황교안 대표도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 대다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은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대여 투쟁에 적극 앞장서겠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화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모든 자유파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파 총연합, 총연대에 대해서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파 연대를 언급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우리 당 후보 지지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당신은 윤 어게인이니까 안 돼. 뭐 당신은 부정선거 주장하니까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넓게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넓은 집을 짓겠다는 것.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겠다는 것. 이거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표를 주겠다고 하면 그들의 의견 다 경청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지층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지지층을 다 함께 아울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자유파 총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노 조절 장애는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를 내고 이 화를 정도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내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좀 괴상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분노 조절 장애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에이 그리고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갈 때는 막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아주 괴상한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당했다가 서울구치소가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안경 쓴 작은 남자가 누군 줄 알고 이걸 우리가 가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집행 불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저 이진관이라는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던 판사가 그 집행 명령을 취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갈 뻔하다가 풀려난 이하상 변호사가 진격의 변호사라는 유튜브에 출석했어요. 이건 진격의 변호사는 서부 변호사협회의 그 거의 기관지 기관 방송에 해당되는 유튜브입니다. 진격의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진격의 변호사. 그 유튜브 많이들 보셨어요, 보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진격의 변호사 유튜브 저 주소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진격의 변호사에서 석방된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권우현 변호사 두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해서 이 이진관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진관이라는 그 판사에 대해서 감치 명령을 내린 황당하게 판사에 대해서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아, 여러분이 그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하는데. 법리에 딸리니까 쫄았던 모양이에요. 이진관이가. 이제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자 법원이 반발을 하고 법원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왜 이진관이가 문제인데 왜 법원이 나서 이진관이가 나서면 또 이해가 돼. 언제 이 변호사들이 법원을 비난했냐고 이진관이를 비판했지.
근데 왜 법원이 나서냐고. 서울중앙지법이 입장문을 냈어요.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형사고발,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능욕을 당해도 침묵했던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당사자의 분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 웃기는 짓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하상 변호사 등은 감치 사건의 당사자이지 감치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하상 또 권우현 이 변호사들이 직업은 변호사지만 당시 감치당할 때는 그냥 피고인으로 감치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변호사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감치 결정의 당사자로서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사람들이 진격의 변호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튜브에 나와서 감치 당사자로서 억울함을 얘기한 거지 변호사로서 변론하면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 그게 법원의 권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감치를 받은 당사자죠. 이하상, 권우현 당사자들이 법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비판했다, 욕했다는 이유로 엄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면 전국의 법원 앞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하는 국민 모두가 엄중한 제재를 같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 판사의 판결에 불만 가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시면은 플래카드 오랫동안 걸어놓잖아요. 어느 판사 뭐 해라. 그때마다 그럼 그 플래카드 걸고 법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처벌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치시킬 거냐.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진관, 재판장인 이진관의 감치 결정이 정당한가, 적법한가, 이거다.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불능이 되지 않았냐. 집행불능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유도 정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진관을 징계를 해야지 법원이 나서려면 왜 피해자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 너희들이. 또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을 거부해서 못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쓰지 못하는 바람에 안경 쓴 작은 사람이라고 쓰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진관이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게 아니다.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겠다고 했다. 이것도 재판인데 자기들 신분이 변호사라고 변호사 없어도 된다? 그건 니거들 생각이지. 재판받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변호인이 참석하면 진술하겠다고 감치 재판에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진관이가 거부하지 않았냐. 이것은 이진관이가 헌법 제12조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불법은 네가 저질렀다. 이진관이가 저질렀다. 또 당일 감치 사태가 있었던 당일 오후에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변호사들이 이 두 사람을 감치 재판에서 변호하기 위해서 법정주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한 두 사람의 요청을 이진관이가 그때라도 받아들였으면 바로 변호사들이 입장에서 시간 끌지 않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진관의 감치 결정은 대법원 규칙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저 좌파들이 직접 법원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원장을 감금하다시피 하고 대법원을 능욕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능욕, 그리고 대법원 법대에 대한 능욕을 제가 여러분께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저 좌파 것들이 대법원의 대법정의 그 법대 위에 올라가서 기념사진 찍듯이 시시덕거리고 했던 그 사진은 모든 법조인과 판사들을 정말 능욕한 것과 똑같다. 그 법대는 마치 이 재단과 같은 신성한 곳이다. 법조인들한테는. 그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냐 너네가. 또 대법원장이 국회 갔다가 관행상 인사말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못 나가게 하지 않았냐. 사실상 불법 감치당하고 있었지 않냐. 감금당하고 있었지 않냐. 그때 너희들 한마디도 못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당한 적법 절차도 밟지 않고 이하상 권의원 두 변호사를 징계하겠다? 대한변호사협회한테 징계를 요청하겠다? 사법 처리하겠다? 정신들 차려라.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권 본질을 훼손한 더불어민주당의 작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힘없는 사건 당사자, 힘없는 변호사들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면 모두 감치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사법부의 권위가 유지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진짜 믿는가? 정론 1침이었습니다.